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트럼프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34살 젊은 정치인 맘다니가 당선됐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출신의 무슬림 신자입니다. 자본주의 심장 뉴욕에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한 겁니다. 선거 기간 트럼프는 맘다니가 당선되면 연방정부 지원을 끊겠다고까지 협박을 했는데 뉴욕 시민들은 트럼프를 심판했습니다. 맘다니의 승리는 단순히 혜성같이 나타난 젊은 정치인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 트럼프가 몰고 가는 추악한 가치에 대한 미국의 자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맘다니 후보는요,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문법의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불평등과 싸우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정함을 함께 세우자. 우리 도시를 되찾자 대신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정어리 정신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맘다니의 승리를 보는 기분이 좋아서 오늘 아침 오프닝에 미국 얘기를 해봤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정어리 TV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데요.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리는 제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주 초에 포항 구룡포 햇 과메기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과메기는 좀 지역에 따라서 좀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광어회를 어제부터 준비를 했더니 광어회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광어회는 다 좋아하시죠. 광어회 이게 자연산이거든요. 매일 새벽에 5kg 이상 되는 자연산 광어회만 수급해서 당일 손질해서 싱싱하게 보내드리는데 400g 한 팩입니다. 서너 명 정도 드실 수 있는 분량인데 27,900원에 무료 배송. 이럴 때 한번 자연산 광어회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제가 목요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제가 목요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날이 금요일이니까요. 예, 오늘 뒷배경 어디 같이 보이십니까? 예, 아파트 위에서 찍은 풍경입니다. 광주 수안지구 아파트에서 무르익어가는 가을 사진 광주에 사시는 주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으로 정치 1번지 꾸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을 익어가는 모습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정치 1번지 배경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분 소개를 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이 제 옆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꽃 보이십니까? 저 뒤에 있는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꽃인데 이 꽃 사랑합니다. 안진걸 소장님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백운기 TV 100만 염원합니다. 이런 편지까지 써가지고 우리 정어리 TV 전해달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진걸 소장님 예. 어떤 분이에요? 저는 사진을 먼저 찍어야겠습니다. 인증샷. 네. 예. 너무 멋지셔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감사하다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네. 라이프 플래너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항상 우리 백운기 TV 애청하고 계시고 또 백운기 TV에 나오시는 분들을 모두 응원하고 좋아하시는 강현주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예. 이제 자칭 강남 좌파. 강남에 사시는데 강남 진보개혁 활동하시니까 굉장히 힘드시지만 꿋꿋하게 그 중도나 보수나 특히 극단주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주가도 뛰고 미세복진구도 나오고 그래도 막 꼬투리를 잡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도 웃으면서 계속 설득하고 매불쇼나 백운TV를 한번 봐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권유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실제 몇 명이 넘어왔답니다. 보더니 들어보니까 참 설득력 있더라 백운TV.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82만 6천인데요. 우리 오늘 아주 대단한 분들도 나오셨는데 100만 백운TV가 100만이 되면 세상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곳곳을 함께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목요일 고정 패널 두 분이 오늘 다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분 한 분 그리고 또 처음 뵙는 분 한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왠지 한참 됐죠? 예, 제가 60만 대 왔었습니다. 50만을 넘어서 60만 돌파할 때 왔고요. 지금 80만 넘었으니까. 그때 왔다 가셔가지고 예. 80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앵커님하고 저하고 예. 이제 100만, 200만 TV로 갈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멘트 언제부터 준비하시길래? 네, 방금 준비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정어리 TV에서는 처음 뵙는데요. 백이성 역사 독립군. 독립군이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제가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네. 백이성 역사 독립군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예,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채널 구독자가 20만 4천 명이나 되던데. 네. 오,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맞습니다. 모시게 됐어요. 네. 뭐 20만 명이지만 우리 정어리 TV의 80만 명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독립군이시니까. 예. 네. 그러면은 역사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와 현대사를 그리고 또 정치를 버무려서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십니까 원래? 예, 역사학자. 역사 전공이세요? 예, 예. 오늘 저는 그 오시면서 책을 하나 이렇게 주셔가지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검사 열전 예. 이 책인데요, 여러분. 검사 열전. 예. 저 이제 오늘 받았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예. 이 책을 쓰셨길래 예. 검사 출신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여쭤보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검사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 예. 역사를 통해서 예. 검찰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쭉 보시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 80년 동안의 용공 조작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아, 예. 국가 폭력의 설계자들. 예, 야, 그러네. 네.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뒷표지를 책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는다. 예, 조선정 판사 위패 사건부터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부터 조선정 예. 판사예요? 조선정 판사예요?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조선시대? 아닙니다. 1946년도 예 벌어졌던 조선의 정판사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 건물이 저게 정판사 그러니까 다들 판사. 아 판사다 조기대나 지귀영 같은 판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닙니다. 정판사라고 MBN 건물 아시죠? 예. 지금 네. 남산 밑에 있는 MBN 건물이 바로 정판사 건물입니다. 오호. 예 그렇습니다. 오. 거기에서 위조 집회를 찍어냈는데 이게 사실은 완벽하게 조작된 팩트라는 겁니다. 미 군정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요? 예, 야,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까지 예.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작과 날조의 연대기. 네.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의 모든 개혁 조치 불발할 수밖에 없다. 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보수형님 TV님께서 백이성 독립군 역사 독립군 애청자신가 봐요. 아이고. 백이성 방송 보면 스트레스 날라갑니다. 오 그렇군요. 우리 또 백주선 변호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나홀로님이요. 백주선 변호사님 남양주 누나 반갑게 인사드려요. 남양주에 누님이 계신가요? 저를 이제 예뻐하시는 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 네, 오늘 또 잠이 오기 전에 방송 예고를 하고 올리고 왔더니 들어오셔서 보고 계신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백주선 변호사님은 이제 백운기 앵커님이랑 같은 성씨 백씨 예. 그리고 남양주 의인 또 민변하고 참여돼서 활동 정말 열심히 하셨던 정말 믿고 갈 만한 예. 우리 신뢰받는 법조인이고요. 백이성 역사 독립군은 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뉴미디어 채널계에서도 어마어마한 사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운기 앵커님의 고교 후배이신
좌 황현필 우 백이성으로 통할 정도로. 황현필과 백이성 그러면 사람들 무조건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로. 네. 오. 예. 예. 실력도 있으면서 재밌고 진정성도 있는 분들. 예. 오늘 두 분 정말 이 백뮤TV 질이 더 높아졌는데요. 원래 높았지만 더 높아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오시면 무조건 올라가요. 예. 여러분 말하겠습니다. 익산 오빠님은 얼굴도 가수 백이성 닮았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훨씬 아유, 미남이시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오늘 기대가 됩니다. 본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고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슈 1번지 지금까지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투표를 해서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요. 일단은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8시 반으로 땡겼습니다. 내일 밤 8시 반에 이슈 1번지를 하는데 내일은 정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윤석열이 이제 지기현이가 12월까지 뭐 마친다고 하는데 선거 공판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선거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슈 1번지에서 모의 재판을 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고 보시죠. 사건 번호 2025-129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이 내란이 불법이었음이 인정되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팩트 공격을 너무 세게 하시니까 칼슘이라도 좀 주고 뼈를 때려야지. 잠시만요. 피고인 측 표정 좀 풀고 일단 말씀을 아닙니다.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중요한 얘기. 윤석열 피고인 선고 공판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결과를 미리 알려드려 버렸네요. 결과 바로 예고가 나와요. 일이 됐는데 네.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네. 박영식 앵커가 재판장을 맡고 이제 특검 쪽 그리고 이제 윤석열 쪽 이렇게 하는데 다 윤석열 쪽을 안 맡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해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이 자청을 했어요. 내가 윤석열 하겠다. 야. 엄청 그렇게. 재밌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위트 있게. 있어요. 스타를 고려하시네. 예. 어제 녹화했는데 네. 아주 강수영 변호사님 아주 끼를 마음껏 발휘해서 예. 윤석열 측 변호인이 아니라 아예 윤석열을 맡기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훨씬 마음에 부담이 없을 겁니다. 예.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측의 어떤 페르소나가 돼서 마음껏 한번 끼를 부려본다 이런 입장이 했으면 훨씬 활기차고 재밌게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재판 얘기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우리 백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윤석열 만약에 예. 우리 백 변호사님이 재판장이다. 예. 1심 선고 형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건 더 뭐 따지고 말 것도 없다고 보입니다. 뭐 그 행위 자체의 중대성이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봤을 때 사형 이외에 다른 선고를 한다는 것은 물론 사형제도가 없으면 모르겠으나 사형제도가 있고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죄질과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을 재판장을 앉힐 걸 그랬구나. 다음에 김건희 재판이든 뭐 김건희 예. 재판이든 뭐 누구 재판이든 한번 나중에는 해보겠습니다. 배심원 단장으로.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백이성 역사 독립군 이렇게 뒤에 돼 있는데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백이성 강사님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독립군 그냥 그 선생이라고 해주십시오. 백이성 예, 예. 선생님. 예, 예. 배 선생. 예. 배 선생. 배 선생 좋습니다. 배 선생. 예. 역사적으로 예. 내란, 영모 이런 거 일으킨 자들한테 네. 사형 말고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냥 무조건 사형입니다. 단 전두환은 사형은 선고됐는데 풀려났죠. 노태우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죠. 그런데 풀려났습니다. 막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옛날에는 그 영모를 일으킨 사람 하나를 처단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3족을 멸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뭐 9족을 멸했으니까. 중국에서는 예. 9족을 멸했으니까. 예. 영락 황제가 그 자기의 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방효유라는 그 유신을 처단했을 때는 10족을 멸했습니다. 예. 10족이라 하면 예.
친가 쪽 삼촌, 그리고 외가 쪽 삼촌, 그 다음에 처가 쪽 삼촌, 네. 또 한쪽이 뭐냐? 자기 문화생들. 아. 문화생과 네. 동기들, 친한 애들까지 다 뽑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황제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윤석열을 응징해야 될 때입니다. 야, 우리 오늘 역사학자님 또 네. 변호사님 예.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예, 네. 길거리 적폐 세력 안진걸도 한번 주장해보고 그냥 사형 선고가 안 되고요. 네. 예전에 우리 역사님이 능지처참이 능지처참. 있죠. 네. 사지를 찢어 죽이는 네. 그다음에 부관참시가 있죠. 한명회가 당한 거. 네. 죽어서도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하는 네. 그 정도의 무서운 그리고 그 정도로 악랄한 죄가 아니었을까 윤석열 김건희 일당은. 저도 항상 이제 카톨릭 사제님들과 함께 사형 폐지 운동을 해온 입장이지만 언젠가 이제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러나 단 한 번 윤석열 김건희 일당에게만은 사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빌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형 폐지를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한 번 한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럼요. 역사 국민을 생각하면 또 세계 민주주의에 끼치는 선한 영향을 생각하면 한 번은 윤석열 일당은 사형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호소드려 봅니다. 그렇습니다. 보수형님 TV님도 구수니까 구족 갑시다 그랬죠. 구수니까 구족. 네. 배어팡님, 백이성 선생님 건강 좀 나아지셨나요? 네. 건강 좀 아프셨나 보다. 제가 이 책을 그 9월 30일, 그 2023년 9월 30일에 제가 그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오. 이 책을 쓰다가 쓰러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 2년이 지나서 이 왼쪽 손가락 근육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는 거를 기점으로 하여 다시 썼습니다. 제가. 그야말로 예. 영혼을 갈아 마신 책이군요. 아, 정말 그 제가 쓴 책 모두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저 검사 열전은 윤석열 정부 때에 저걸 출판하려고 했으니까요. 예. 보수 세력들이 저에게 악플을 달기를 출판 금지 가처분을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요번에 내니까 그분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책을 하나 보내드리죠. 그러게 말입니다. 주소를 몰라서. 그 이제 마지막 사건이 서울시 공무원 가족 조작 사건인데 네. 그게 네. 민변 통일위원회에서 주축이 됐고 예.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남양주의 김용민 의원이 예, 김용민 의원이. 굉장히 맹활약함으로써 예. 국민들에게 각인도 됐고 또 그 힘으로 검찰 개혁까지 밀어가고 있어서 예. 좀 마지막 그 에피소드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예. 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판 조작에 가담했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모는데 일조했던 이시원 검사. 예. 이시원 검사가 말 그대로 윤석열 때 핵심이죠. 지가 뭐라고 공직기강 비서관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가 네. 뭔데 공직기강을 비서관을 합니까? 기강을 잡는 비서를 했다 이 말. 아니 남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 비서관을 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도 참 그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다뤄야 할 이슈가 좀 많아서요. 자, 첫 번째 이슈로 갈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제목은 김건희의 거짓말 퍼레이드입니다. 한번 보시죠. 김건희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뭐 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그 백화점 직원이 그렇게까지 기억을 하고 그러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갔냐면 아마 그 점원이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서 그랬을 거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를 공격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요. 그랬는데 결국은 털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왜 지금 건진 법사가 준 게 여러 가지가 있고 다 뭐 어쩔 수 없이 줬다. 심지어 이런 증언까지 나옵니다. 종교인한테 받으면 문제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해서 받았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걸 샤넬백만 받았어요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뭔가 좀 전략적으로 한 것 같은데 백주선 변호사님, 지금까지 안 받았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든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네. 이제 줄줄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 인정을 하든지 끝까지 부인을 하든지 그래야 정상인데 네. 이건 받았다. 그라프 목걸이는 절대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이제 변론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변호인단에서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이것도 이제 갈라치기. 그래서 인정은 하되 가장 혐의가 가볍고 본인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가장 적은 부분을 인정해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인정했다. 예. 그래서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금액도 낮춰서 뭐 특가법 적용이라든 이런 부분도 좀 줄여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보석 신청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본인이 전면 부인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인정해서 재판 절차에 협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본인이 불구속 상태 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괜찮다는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싶은데 안진걸 소장님. 네. 드러난 것만은 일단 인정을 하자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건진이 줬다고 자백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그라프 목걸이뿐만 아니라 나토 순방 때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1억 안팎의 사치품 뇌물을 온몸에 두른 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정한 것은 예전에 대선 전에 아이블리브 사가 학력 조작, 경력 조작을 인정한 거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너무 명백하니까. 요거 지금 제가 검찰에 항고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 최재형 목사님이 건넨 디올백은 그건 영상이 찍혀버렸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최재형 목사를 나쁜 사람 몰고 그걸 수사하고 조사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권익위 국장을 압박해서 그분이 결국 극단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두 개.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이게 인정인데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건진이 그냥 아예 물품 갖고 나타나 버렸는데요. 처음에 둘 다 거짓말 하다가. 그리고 목격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만 딱 하나씩 인정하는 아주 비열하고 몰상식한 태도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형량도 낮추고 보석도 노리고 이런 건데. 근데 우리 지금 그 시중에는 장안에는 그 이상한 남자하고의 문자가 수백 개가 지금 확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SBS 단독 보도 나오는데 주가 조작의 범죄자이자 이상한 유부녀로서는 할 수 없는 이상한 내용이 담긴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패널 이름을 공개했어요. 이준수인가? 준수. 준수하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꺼냈다는 설도 도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대를 돌려야 되니까 그건 너무 치명적이다. 이렇게 그런다고 돌리겠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렇게 부인을 하기 때문에 분노가 더 커지고 기성 언론들도 대부분 부정적으로 비판하거든요.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만 더 커지는 아주 어리석은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정필성님, 앵커님 세 글자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수작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른 건들도 다 증거가 드러났고 준 쪽에서 다 줬다고 인정을 하고 확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막 방금 얘기했던 목걸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아주 형식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법원이 인정해 줄 리는 없습니다.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게 뇌물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통일교 쪽으로부터 받은 것만 해서 한 8천만 원? 예, 6천에서 8천까지 나왔습니다. 뭐 토탈 다 합하면.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낮춰보겠다고 이런 머리를 쓰는 것 같은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완 합의 그림도 있고 또 서희건설 그게 한 1억 안팎 정도로 되고요 지금. 그다음에
무슨 뭐 콘스탄틴 시계? 예. 세론인가? 예, 네. 그 사업가한테 예. 사실상 상납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 최재형 목사님 건도 있고 합치면 몇 억이 기본이 몇 억입니다. 하나만 해도 1억 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략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나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일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끝까지 다투겠다. 이런 이제 태도인 건데, 그건 사실상 뭐 이런 정도의 전략으로는 결코 중형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희성 선생님. 네. 그거는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주리를 틀어라 뭐 이러는 거. 아, 주리를 들으라는 네. 영조 때 없어졌죠. 예, 영조 때에 네. 그 속대전 회통을 발하면서 네. 없어졌습니다. 대전회통이라는 게 조선의 헌법이죠. 예. 헌법인데 옛날의 헌법은 뭐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보다는 형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말 그대로 조지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좀 인도적으로 이게 너무 강한 고분은 하지 말라. 뭐 주리를 튼다든지 앞슬 그러니까 뭐 자가를 해놓고 맨 무릎을 꿇려놓고 네. 위에 누르는 뭐 이렇게 거죠. 돌로 누르는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죠. 그때 인권을 좀 생각을 하신 거군요. 영조대학.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오늘 이렇게 했죠. 살아있는 챗 GPT 예. 맞습니다. 옆에 계시니까 든든하네.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이라고 해서 네. 명나라의 형법률을 우리나라에 맞게 고쳐서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주리를 튼다는 건 사실은 수사의 기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벌이 아니라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고 그 대명률에 보면 그 주리를 틀 때나 곤장을 칠 때 수사를 위해서 곤장을 칠 때 그 길이나 제목 이런 것까지 다 있고 어떤 제목은 어떤 넓이로 이런 것까지 다 자세히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에 바로 쓰기가 어려운 것들은 약간씩 바꿔서 쓰고 그것을 계속 왕조가 거듭하면서 고치다가 이제 영조 때 대전회통, 속대전회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한 것입니다. 이준수라는 친구가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관심을 끄는데 저는 최근에 또 하나 궁금한 게 김건희 핸드폰이 건진법사 집에서 나왔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하면은 그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가질 수 있게 되나? 어땠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네가 좀 보관하고 있어 위험하니까? 그럼 그럼 차라리 면도 폐기를 하지. 있죠. 뭐 일단 김건희와 건진의 관계는 건진 보면 반말을 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름도 건진 예, 건희 그렇죠. 뭐, 건진 건희 그렇게 건진 맞췄다는 건희 뭐 이래가지고 맞췄다는 이야기도 있죠. 예, 그렇죠. 예. 개명을 했으니까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예. 아, 예. 그러면은 김건희 개명을 건진이 해줬을 수도. 예.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의남매일 수 있는 거죠. 너는 예. 내 지도를 받고 건진 건희 뭐 이렇게 또 뭐 이건희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건진이 이제 건희를 사실상 장악한 상태에서 온갖 국정농단, 국정개혁을 일삼던 상태에서 그 이제 핸드폰에 여러 이제 정보가 있는데 불법 정보가 가장 믿을 만한 곳이 건진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결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건진한테 맡겨가지고 무슨 그 세속의 때를 신통방통한 무슨 영험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뭐 드러난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만은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낮춰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정말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그래도 국민들 마음이 달래지지 않을 텐데 끝까지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국민들 분노만 더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실은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곳과 같습니다. 반드시 뚫고 나옵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데 그걸 밝혀내려면 참 정의로운 재판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검사도 중요하고 특검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일을 맡은 보루는 바로 재판장일 겁니다. 지금 정말 대비되는 재판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기현, 하나는 이진관. 이진관 부장판사 하는 걸 보면은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올라와요. 저분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분이 정상인 겁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해야 네. 하는 겁니다. 안 나오면 구인영장 발부하고 과태료 물리고 그걸 박수 칠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기현 같은 자가 있으니까 정의롭다, 공정하다, 상식적이다. 사실은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게 특별하지가 않죠. 특별하면 상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한 게 무너져버린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 상식이 무너져버린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 상식이 특별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금 한덕수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여준 모습들 참 우리가 기대하고 박수 칠만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저희 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은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특별법의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예,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에게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 안 나와? 너 어디서 보고 배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저건 법정에서 얘기한 거고 곧바로 또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 내리고 구인영장 발부했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 예. 과태료는 어떤 의미인가요? 멋있다. 과태료는 이제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제재 수단이고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판사가 이렇게 딱 내린 거니까 뭐 어디 이의 신청도 못 하고 내야 되는 거죠. 예. 바로 이제 이 집행 절차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스스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500만 원 안 나고 또 버티면 더 올려갖고 또 이 때리니까? 새로운 그 출석에 대해서 불응하면 또 새로운 불응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통상 50에서 한 150, 그러니까 보통 100만 원 정도를 많이 부과해 왔는데 500만 원이라는 엄청 것은 센 거네요. 네, 엄청 뭐 그게 최고인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가장 무겁게 이 재판에서 그 증인의 지위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피고인의 지위와 유사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중요한 진술에 대해서 책임 있게 나오지 않는다. 그건 용인할 수 없고,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이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안 나오면 과태료 한번 부과했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고, 과태료도 가장 무겁게 부과하고, 그리고 바로 신속하게 구인영장까지 발급을 해서 돈을 뭐 납부하고 말고를 떠나서 반드시 이 법정에 와서 진술을 해라, 혹은 선서를 하고 어떤 사안지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밝혀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재판 절차에서 실현해 내겠다라고 하는 재판장의 강력한 의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상민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겠고,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확실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구인영장 발부하면 바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다 집행 들어갑니다. 예. 네. 이 다음에는 뭐 이제 안 나오고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일단 지금 재판을 착착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해요. 직연이나 할 때 다 하면서 지금 휴가 갈 거 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1월까지 마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늦어도 올해 안에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덕수를 빨리빨리, 지금 한덕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죠. 원래는 내란 방조로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을 좀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병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더 형이 크니까. 특검이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해가지고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됐든 방조가 됐든 한덕수한테 무기징역을 딱 선고를 한다. 그러면 지기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란 수괴를, 우두머리를. 그 의미가 매우 큰 거죠. 코를 딱 꿰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진관 부장판사 열심히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원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진관 부장판사를 내란 전담 재판부에 판사로 이렇게 재판장으로 가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청원이 계속 올라가면 가능할까요? 할 수는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만 결심하면 됩니다. 아하. 왜냐? 내란 특별재판부는 국회 과반수마 마음을 딱 먹고 투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막 500만 이상이 청원을 하면 예. 조이댄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정청래 당대표의 결단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뭔가 지금 수를 찾기는 찾아야 됩니다. 지기현 조이대가 있는 한 우리가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제 재판정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증언이 나왔어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언을 했는데 최상목 당시 부총리죠.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최상목도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왜 그런지도 한번 찾아보겠는데 아마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도망 다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최상목도 지금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재판과 관련해서 왜 조태열, 최상목 이렇게 증인으로 불렀냐 하면 한덕수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반대했다.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한 것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반대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배척하는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한덕수는 뭐 집에 와서 보니까 뒷주머니에 뭐가 있었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국민을 진짜 바보로 보는 거죠.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덕수한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반대를 했다.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는 반말을 했다고 그래요. 야 인마 너는 예스맨이니까 그런 거 반대 못하지. 그래서 얼굴은 이상민이가 더 들어 보이던데 하고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최상목이 63년생 1963년생 그리고 이상민이가 1965년생이더라고요. 아마 서울대 법대 후배라서 반말을 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반말을 했던 것 같은데 조태열 장관이 그 말을 진짜로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특이해서 기억이 난다라고 증언을 하더군요. 들어봅시다. 이는 최상목 전 장관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최상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왜 내가 반대를 안 해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요지의 반박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민 전 장관은 최상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던가요? 뭐 그냥 그 민망한 표정으로 뭐 이렇게 별 말을 한 그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뻘쭘한 표정, 민망한 표정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안정걸 소장님, 이제 조태열 전 장관의 이렇게 증언을 들으면 우리가 저거는 억지로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고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딱 그려지잖아요. 잘 느껴지죠. 그러니까 최상목이 국민들을 속이고 문건을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하고 문건을 또 무슨 쪽지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프레임을
그래서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아주 조직적이고 엄청난 범죄자적인 걸 은폐한 것은 매우 잘못이고 책임을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판관 임명도 굉장히 지연하고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고 여러 장난을 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상목이 반대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 100% 제가 묻을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과 조태열의 증언, 조태열도 소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계속 일관되게 알려져 있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태열의 목격담은 굉장히 팩트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정황과 상황을 종합하면 말 수 있고 한덕수가 아주 비열한 자라는 게 그래서 재판부가 너무 잘 짚은 거죠. 방조가 아니라 내란 주요 종사자, 내란 2인자, 넘버원 윤석열, 넘버2 한덕수, 넘버3 김용현, 배우 조정, 김건희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태열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쉬운 게 많아요. 조태열 전 장관 아버지가 조지훈 네, 조지훈 씨. 시인이죠. 예. 네. 네. 참 유명한 우리 교과서에서도 네. 청록파, 네. 네. 청록파. 시사적 조지훈 씨는 시인. 어떤 네. 분으로 평가되나요? 조지훈 씨는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은 딱 한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4.19 혁명 때에 민중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승만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조지훈 씨. 예, 예. 조지훈 씨가 뭐 청록파로서 친일파 의혹이 있다 이런 거는 저는 막 됐고요. 그러니까 뭐냐 이승만을 반대했던 거는 확실합니다. 이승만을 정말 뭐 걸고 반대했습니다. 자기 교수직을 걸고 예. 당시에 고려대 동국대 교수였는데 자기 교수직을 딱 걸고 막 교수 성명에도 참여하고 아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이사입니다. 아이고. 정말 호부의 견자라는 거예요. 네.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개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호부 견자. 예. 저는 진짜 이런 거는 말이죠. 지금 저 재판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어떻게 해서 저거 아버지가 이승만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지는 이승만 건립위원회 이사가 돼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아무리 반대를 했다 쳐도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으로 이제 영원히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예, 정말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아들 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조태열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지금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계속 조사받고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재판이 나온 사람이 박상우라고 국토부 장관을 했어요. 박상우가 국토부 장관 맞아요? 왜 예. 윤석열 때 장관들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남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전혀 존재감이 없고 네. 그냥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정부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밖에 기억이 예, 윤석열, 기억이 남지만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한동훈 있는지는 몰라요. 이 5명 외에는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송미령은 알게 됐어요. 송미령은 이제 반대했으니까 반대했고 본인이 반대했다라는 걸 증언해 준 사람이니까. 이재명 정부 장관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알려졌는데 송미령이라고 있었지 알게 됐는데 예. 아무튼 박상우 억울합니다. 저는 무엇이 억울합니까? 저는요 반대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저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고 무게감 있게 다루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왜 국무위원들이 못 말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무게감 있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법정까지도 하죠.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거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국무위원들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진짜 뭐 이거는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헌법상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무리 이제 대통령제 국가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고 거기서 국무위원회 역할은 정말 중차대한 것이고 헌법적 의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는 역할인 것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몇 명이 거기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특히나 국토교통부는 또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뭐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 무게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본인도 피해자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12.3 내란에 대해서 아무런 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책임감이 없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태도고 여전히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판장님은 굉장히 진지하고 엄정하게 대하는데 이자는 실실 웃어가면서 약간 엷은 미소를 지면서 직연하고 어울려요. 매우 가볍게 직연하고 어울려. 이 어마어마한 사태. 사실 국토교통부면 요직 중에 요직이거든요. 장관 중에서도. 그럼요. 그다음에 부동산 예를 들면 정책을. 비상계엄이나 내란이 발생하면 건설경기, 안 그래도 한국경제가 지금 최악인데 건설경기 최악이 영향을 상당히 끼쳤거든요.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하향 안정화를 넘어서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걸 당연히 지가 나서서 그래도 최상목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조금은 알아서 소극적인 반대라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이한테라도 이렇게 결합해갖고 이거 총리님, 대통령님 이건 안 됩니다. 이 한마디 못 해놓고 실실 웃고 있어요. 재판장님 너무 진지한데? 저는 저 박상우라는 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 책.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 때 중립을 지켰던 자들을 위해서 예약돼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건 중립도 아니고 그냥 가담한 건데요. 어떻게 저 자리에서 억울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많은 국무위원들, 국무위원이면 이 나라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공직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겠다는 불법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바짓가랭이 붙잡고 말린 사람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실상이 올시다. 영모 얘기하는데 왕이 이렇게 직접 영모를 일으키는 적도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가.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친위 쿠데타가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왔습니다. 앵커님.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신라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거를 굳이 친위 쿠데타로 봐야 되냐 하면은 법흥왕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그 고구려 대무신왕 때의 그 왕자 호동과 낙랑공주 있죠. 그것도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위 쿠데타가 그때는 하나는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하기 위해서 미신에 쩔어 있던 그 대신들을 잡아 누른 거고 2차돈을 죽임으로써 이어서 2차돈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성이 박이차돈입니다. 전주희 씨가 아닙니다. 박이차돈. 박이차돈이 2차돈이라는 게 우리 이제 신라 향찰로 보면은 고슴도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박고슴도치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2차돈이라는 인물이 죽음으로써 불교로 잡았다면은 대무신왕은 왕자 호동과 낙랑공주, 왕자 호동이 낙랑공주를 쳐들어가서 낙랑국을 정벌하게 된 거죠. 요런 어떤 우리나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요번에 이 윤석열의 쿠데타는 말이죠. 도대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쿠데타예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목적 자체도
너무나 불분명. 목적이라고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안영걸 소장님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김건희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걸 어디까지 해봤니? 나 계엄도 해봤어. 뭐 이런 이런 거 외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역사님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고귀한 단어고요. 너가 한번 맹종을 어디까지 봤니? 추종을 어디까지 봤니? 나는 건진건의를 위해서 겸까지 일으킨 인사라냐. 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들을 숭배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름이 남는단 동시에 말이야. 서정욱이 증언했죠. 윤석열이 입만 열면 이재명이 한동훈이 권순일이 쓸어버려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이 쿠데타를 치밀하게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저지른 이 세상 가장 어리석은 위정자였던 것이죠. 네, 결국은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그렇죠. 꿈꿨다고 밖에는 그렇죠. 꿈도 꾸면서. 왜냐하면 현직의 대통령이 그 목적 외에 무엇을 목적으로 쿠데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민주적인 기본적 완전히 없고 뭐 체육관 선거를 하든 아니면 뭐 밀실에서 뽑던 그렇게 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번에 경복궁을 그 이배용 위원장하고 같이 간 것도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경복궁을 자기 계엄 성공 이후에 집무실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닌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왕조국가로 바꾸겠다. 왕조국가로 아예 그냥 명성황후처럼 지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게 그것도 제가 궁금한데 그 명성황후 침전까지 들어가 가지고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둘이서만 10분 정도 머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앉아가지고 잠깐 우리가 뭐 제가 기독교도입니다만은 기도하듯이 뭐 잠깐 구슬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앉아가지고 무슨 의도로 뭘 위해서 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의 집권. 아니 왜 명성황후 침전이 된 거죠? 명성황후가 원래 그 집권했을 때 이모군란으로 한번 쫓겨나죠. 이모군란으로 한번 쫓겨나가지고 충주로 장호원으로 피신했을 때 진영군이라는 여자 무당을 만나가지고 무당을 만나가지고 한 15년 동안 그 무당이 사실상 비선실세로서 조선의 국정을 지 마음대로 주무르거든요. 그런 거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명성황후 전공자인 이배용 위원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배용이 명성황후 전공입니까? 명성황후를 전공한 사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명성황후를 전공한 이배용 위원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떤 그런 방면에 뭔가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배용이 역사학자인 줄은 알았는데 전공이 명성황후. 그렇죠. 황후마마 놀이를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황후마마 이러면 아이고 뭐 정경부인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건진이 소 껍데기 벗긴 데다가 윤석열, 김건희 이름 걸어놓고 그런 기이한 행동을 하던 자들인데 저는 김건희라면 분명히 장기 집권, 영구 집권 그다음에 싹 우리 국민들 쓸어버린 다음에 내가 윤석열보다 지가 훨씬 똑똑하고 윤석열 조종하는 자니까 다음에 왕은 나인데 윤석열 데리고 들어가서 왕의 기운을 받자. 그다음에 내가 할 테니까 너도 충성해라.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과 종교적 그러니까 이제 종교로 하면 안 되죠. 사회비 무속 어떤 주술행위를 하고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배용 위원장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부회장이에요. 어떻게 그따위 행동에 동원될 수가 있습니까? 나이도 70이 넘은 사람이. 정말 이해할 수가. 제가 같은 역사학자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말. 이진관 부장판사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보지요.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강의구라는 그 부속실장 있지 않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 그걸 보고 있으면 왜 재판장이 똑바로 정신이 박혀야 되는지 그리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평소 국무회의 진행할 때 출석한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주로 대통령이 말하고 국무위원들은 특별히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적으로 여쭤보면 의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그 국무위원들마다 보고해야 될 사항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다 정리가 돼서 의견 조율이 되고 이미 문서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의제를 삼아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빼고는 그런 것들을 논의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배석하는 입장에서 제 관찰자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의제 같은 걸 사전에 네. 협의를 미리 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하기 때문에 네. 특별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비상계엄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아니 뭐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국무회의 당시에 별로 이렇게 논의가 없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앞부분 말씀드린 거는 평소에 국무회의를 말씀드린 거고 이번 지금 말씀하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는 제가 관찰자로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런 걸 송고 질문이라고 하죠. 시간상 다 못 보여드렸는데 또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한 것도 있었어요. 저 강의구 부속실장 증인이 한덕수 총리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뭐 저한테 오늘 국무회의 무엇 때문에 소집하냐고 문자를 보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또 말을 못해요. 저렇게 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뭐 한덕수 쪽 변호인들이 그 논리를 막 만들죠. 뭐 국무회의에서 막 뭐 의원들이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럴 분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근데요 재밌는 게 그나마 한덕수 쪽 변호인이 윤석열 변호인들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뭐 핑계대고 그러는 게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판사랑 다른 재판부가 다른 것이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근거를 물어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어디에 근거한 얘기냐?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 그러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쪽 변호인들은 아예 답을 못 합니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말하자까지만 준비를 한 거지 그 근거를 어떻게 도출해서 어떻게 설득할 거냐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 반면에 이제 한덕수 쪽은 그래도 뭐 좀 고민은 하나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전체적인 방향이 뭐냐면요. 그 헌법상의 지위, 헌법상의 의무에 관한 관점은 아예 없습니다.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지켜야 되는 그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윤석열이 혼자 다 한 거고 국무위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우리도 피해자다. 원래 예전에 국무회의 할 때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 내란 사태에 관련한 그 국무회의도 국무총리는 총리라고 하더라도 아무 말 못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는요 아무런 설득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이럴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이 아니라 한덕수 총 쏴서 죽여야겠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보게 우리가 그 식물총리, 신문총리, 아무것도 모르는 총리를 국무총리 시켜주고 온갖 이유를 다 해줬더니 이놈이 윤석열은 평소에도 독재자고 회의도 지멋대로 하고 우리는 말도 못했어요. 이렇게 주장해버린 거 아니에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네. 하려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그럴 거 아니야. 네. 둘이 편지 주고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내일, 야, 우리 밖에 나가면 또는 감옥에서 만나면 한덕수 총 쏴 죽이자. 저놈이 완전히 배신 때렸다. 야, 변론을, 한덕수를 위한 변론 치고는. 예. 그래도 내란 숙의 온투였는데. 네. 너무 저열하게 서로 갈라졌네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또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흥미진진하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신 거 있으시죠? 지금 16,000명이 넘었는데 동시 접속이 좋아요가 절반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네. 꼭 재미있으면 집중하시느라고 좋아요 누르는 거 잊어버리시죠? 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방송 중에 슈퍼챗 쏘는 분도 있어요. 예. 안진걸 소장님, 예. 백주선 변호사님, 백이성 역사가님, 배궁기 앵커님 너무 좋아요.
배궁기 TV 100만 빨리 가야 합니다. 다 같이 홍보, 구독, 권유 함께 해요. 안진걸 TV 올림 337 박수하면서 33,700원. 방송 중에 이런 거 써도 돼요? 아니 제 방금 그 재판장님 방송 나갈 때 네. 기로를 듣고 손을 얼른 움직이고. 썼죠. 왜냐하면 야, 저 우리 대단합니다. 애청자들이 좀 재밌으시라고 네. 이렇게 방송하면서 슈퍼챗 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멀티태스킹 중에 그다음에 뭐 저 다음에 제가 다음 소원은 제가 조금 돈 버는 보면 337이면 33만 7,337원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33733으로 그쳐요. 다음에 반드시 제가 돈 더 벌어서 33만 7,337원 할 거고 두 분은 337 박수 알죠? 예. 우리 패널 중에 임세훈 소장님이 왜 도대체 33700을 계속 보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체육 337 운동회 때 박수를 다 임세훈 소장 세대부터 모르는 거야. 또 그 차이가 있군요. 우리는 1980 세대가 모릅니까? 70년대까지는 전부 다 네. 이겨라. 네, 100권 청구 나눠서 네. 80년대부터는 짜자짝짝짝이에요. 박수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짜자짝짝짝. 우리는 맨날 또 안 소장님은 월드컵 박수를 또 잘 못 치네. 저는 337 박수가 능하죠. 짜짝짝짝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337 박수를 그 세대는 모르는데 그때 짝짝짝짝짝을 못하는 어른들이 겁나게 많았어요. 맞죠. 네. 박자가 안 맞아요. 맞아. 약간 엇박자 근데 지금 느낌이거든요. 약간 안진걸 소장님도 저도 한번 해봐요.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약간 안 맞아. 약간 안 맞아. 그래서 그러면 그냥 337로 가십시다. 영원한 337 세대입니다. 기차 박수라고 해서 몸과 함께 같이 움직였거든요. 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오야 이렇게 해서 야유를 보내고 저쪽에 똑같이 짝짝짝 해서 보내고 이러면서 응원단장 좀 하셨습니까?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깨 동무하고 그거로 들어가죠. 꽃바구니 옆에 끼고 아리랑 목동이라고 뭐 죄송합니다. 축구장, 야구장 할 때마다 딱 요즘은 그거 응원 안 이제 하나요?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안 합니까? 지난주에 안진걸 소장님 그 청도 반씨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이 먹방을 목요일로 옮겨야 되나 제가 상당히 잘 먹습니다. 청도 반씨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잘 마시고 매일 또 먹방 할 수는 없고 금요일 날로 근데 금요일 날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금요일 날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 먹방 때문에. 목요일이 좋죠, 목요일. 자,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아이템 있는데 보스 형님 TV님이 해달라고 또 슈퍼챗까지 쏘셨어요. 백이성 강사님 어제 인권위 국감 보고 열받아서 잠을 7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열받아서 7시간밖에 못 잤으면 평소에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인권위원장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공무원이 자기 직원이라고 헛소리로까지. 저도 어제 참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나도 안 바뀝니다.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하는 짓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한번 봅시다. 어떤 짓을 어떻게 했는지. 인권위원회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원래 순서는 저걸 잡아놨다가 오늘 재미있게 진행하는 바람에 지금 2부 시간이 늦을까 봐 마지막으로 갔는데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짧게 나온 김에 이재명 대통령 결국 이제 하루 아이고 강철인들 그거 버텨내겠습니까? 저는 맞습니다. 정말 보면서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 근데 저러면 안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또 쉴 만한 일정이 또 없어요. 뭐 국무회의를 빼먹겠습니까? 뭐 근데 결국은 이제 소방관들 불러서 격려하는 거 대통령은 이제 몸살까지 겹쳤으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했던데 에이펙 때도요. 저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바로 열리기 직전인데 말레이시아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말레이시아 갔다 와. 그리고 에이펙 하는데 그것도
이게 그냥 웬만한 정상회담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만나는 사람들이 시진핑, 트럼프 아닙니까? 거기에 또 다른 정상들 다 만나서 회담하고 아이고 이제 끝나면 좀 쉬셔야지 했는데 또 바로 국무회의하고 오면서 네, 시정연설 하시고 시정연설하고 엄청난 일정들입니다. 시정연설 가서 박수 받아도 부족한데. 예. 야유박. 뭐 하자는 거야? 변함없이님, 앵커님 다나함 홍산진고 젠프께 보내주세요. 젠프도 앵커님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야 되겠네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네. 이거 변함 홍삼 100년 진고 우리 정어리몰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일반 홍삼 제품보다 그 더 함량이 높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함없이님. 그리고 이제 YTN 매각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정부 자산 매각 관련된 거였는데 다룰 시간 있나? 그럼 궁금한 거 하나만 얼른 봅시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세수 결손을 막으려고 막 정부 자산을 헐값으로 매도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제대로 팔아가지고 다 그게 정부 자산이 돼야 되는데 막 뭐 절반만 넘으면은 막 팔아버리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YTN도 이제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가 그걸 이제 들여다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지시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그럼 들어보고 갑시다. 일단은 제가 어젠가 긴급 지시를 했었는데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소위 공기업 민영화 요거를 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가끔씩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잖아요. 뭐 걱정하는 게 있어요. 주요 공공 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요거는 예를 들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좀 만드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궁금한 게 안진걸 소장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YTN 매각 같은 경우에도 저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유진인가가 거기에서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그걸 취소하고 다시 원상 복구할 수도 있습니까? 일단 당시 2인 체제 자체의 불법성에다가 한전 KD나 한국마세가 최다 지분 보유자들인데요. YTN이 이제 준공기업이었죠. 공기업을 통해서 운영되는 곳이니까 준공기업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근데 만약에 유진이 애가 타가지고 보신 건설 자본들이 방송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니까요. 유진은 ENT가 인수를 했는데 한전 KD나 한국마사의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단 말이죠. 이건 득보다 실이 많다. 그리고 빨리 팔 이유가 없다. 근데 이러면 협상을 잘해가지고 200억에 팔 걸 만약에 300억에 팔면 이게 공기업들에게 돈이 들어니까 한전 부채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면 국민 혈세를 오히려 더 불리고 그러니까 탕진을 막고 오히려 국가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한전 KD나 한국마사가 원래 시간을 끌고 있었거든요. 조금 반대 여론도 있었고 안팎에 갑자기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강압적으로 빨리 팔아라 그럽니다. 막 국회의원들, 국민의원들까지 나서 그래서 헐값을 팔아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중대한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혈세 탕진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방통의 위법적인 결정 이것들은 충분히 지금이라도 조사하면 방통위가 이제 미방위가 이제 구성돼서 그 매각 결정이 근본적으로 불법이다 하고 취소하면 YTN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건설 자본이 아니라. 두 가지만 이제 짚으면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낙찰할 과정, 그 낙찰자와 낙찰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실이나 아니면 담합, 배임 행위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봐서 그것을 이유로 무효나 취소 사유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나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주주를 변경할 때 승인을 방통위가 해줘야 되고 지난 2월에 해줬습니다. 지난해 2월에 해줬는데 그 방통위 결정이 하자는 없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다시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자.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저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푸푸님, 이재명은 영혼을 갈아 넣으며 일한다. 윤석열은 소맥을 말아 마시며 놀았다. 김여경은 한복을 차려입고서 일한다. 김건희는 보석을 슈킹하면서 놀았다. 예. 오늘 인권위 문제는 시간 관계상 못 다루겠네요. 저희가 내일 혹시 되면은 보도록 하고요. 일부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프닝 때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된 사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그게 우리 정어리 정신과 함께 다 있어서 좋았어요. 함께 하자. 함께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참 좋았는데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의 발언 한번 연설 장면 한번 보실까요? President Trump, when I say this,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And if there is any way to terrify a despot, it is by dismantling the very conditions that allowed him to accumulate power. This is not only how we stop Trump, it's how we stop the next one. 예. 어떠세요? 백이성 선생님. 저는 이번에 단순히 젊은 지도자, 뭔가 막 새로운 느낌, 뭐 이런 것에 유권자들이 열광했다기보다는 트럼프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이제 조금 회의를 하고 어차피 이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만들었지만 그 가치가 옳은 건가 하는 그런 자성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 조란 맘다니 후보의 당선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견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가 세력에 대한 견제입니다. 마가 세력, 그 백인 이른바 중산층에 대한 견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민주당 주류 세력, 이것도 역시 백인 엘리트 세력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제입니다. 이 조란 맘다니는 우간다 캄팔라에서 태어난 우간다 계열의 인도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출생이 복잡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인도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계 무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간다계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거예요. 미국의 흑인들 그리고 그 가치에 그동안 약자로서 무조건 백인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 미국 사회의 엘리티시즘에 계속 끌려다녀야 했던 이른바 대다수의 양심적 백인들이 요번에 조란 맘다니 후보를 34살인데 무슨 경력이 있겠습니까? 34살인데 뭐 그리고 연설에 거침도 없죠.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는 그 권력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조란 맘다니 후보는 자기 아버지가 아프리카 학을 전공하는 미국의 대학 교수예요. 예, 그러한 거기 때문에 정말 약자를 제대로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의 그런 뭐 마가 정신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백이성 선생님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죠. 2부에서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백주선 변호사님, 백이성 역사 독립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0만. 네. 100만. 예, 100만. 가자. 그래 한번 하고 갑시다. 네. 우리 풀샷 한번 잡아주세요. 자, 정어리 TV 100만 가자. 100만 가자. 사실은 우리 공식 구호가 있습니다. 네. 함께하면 됩니다거든요. 한 번 더 하시죠. 제가 함께하면 됩니다 해주실래요? 네. 예. 함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입니다. 바쁘시긴 하셨죠. 그동안에 막 특위도 뭐 맡아서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네, 예. 지금도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가지고요. 건강 잘 챙기면서 하십시오.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몸살 나셨죠. 아, 강철인들 버티겠습니까? 네, 정말 진짜 그 안쓰럽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영혼까지 갈아 넣으면서 했다는 말이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네. 에휴, 참. 그래요. 좀 어떻게 좋아지셨다고 그러던가요? 오늘 이제 아마 좀 일정을 좀 줄이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워낙 강골이시라 금방 일어나실 겁니다. 네. 옛날 당에 같이 계실 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남다른 체력이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 주위에서 다들 그냥 혀를 내두른 게 가장 빨리 오시고 가장 늦게 퇴근하시고 또 일이란 일은 도맡아 다 하시고 또 댁에 가서도 밤늦게 또 SNS 소통하시고 도대체 저분 언제 주무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도 자기는 좀 회복이 좀 빠른 편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정말 너무 막 이렇게 근데 일정 보면은 소화하지 않을 수도 없고 소화하지 않니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정이고 그야말로 초인적인데 그나마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윤석열이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니까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워낙 일정이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 자리인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돌이켜보면 뭐 출근 시간도 잘 지키지도 않고 늦잠 자고 술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직을 한 것 같아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는 정말 비교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황당한 것이 네.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 처마시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심지어 마치 제때 출근한 것처럼 조작까지 하고 그랬던 자가 전현희 위원장님 쫓아내려고 출근 시간 가지고 문제 삼았던 것이 저는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저도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억울한 부분인데요.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권익위원장 예. 전국을 다녀요. 출장 갔을 때도 9시에 사무실에 출근 안 했다. 뭐 지각이다, 결석이다. 이런 식으로 그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는 기정사실화 해서 외부에 공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작을 통해서라도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또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지금 안창호 위원장이 있는 데는 인권위원회입니까? 네. 뭐가 다릅니까? 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고요.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고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주로 그 쉽게 말하면 차별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것을 해소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인권 이슈가 많지만 뭐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사회의 성소수자라든지 소외된 그런 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 그게 인권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반부패, 부패 방지 기관이고요. 그래서 하는 업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뭐가 뭔지도 잘 구분을 국민들이 못할 판에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무슨 인권을 국가 인권을 지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권 감수성조차도 떨어지고 아무리 자기 직원이라고 해도 여성 직원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이런 자가 무슨 인권위원장을 합니까? 네, 그걸 하지 말라고 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인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앉혀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권위가 사실상 그 인권위원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불필요한 기관으로 그냥 전락하는 그런 듯한 현상이 좀 매우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런 자들 정리 못 합니까? 법에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이 형사처벌에 의하지 않고는 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면은 참 말도 안 되고 아까 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엮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완전히 경우가 180도 다른 건데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최고위원님은 그거 다 이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모두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이거 세상 바뀐 거 맞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원은 몰라도 검찰은 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다 뉘우치고 예를 들면 뭐 여러 술 파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도 그걸 뭐 저기 하고 있고 어제는 또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재판을 검찰이 해가지고 징역을 구형을 했어요. 네. 아, 이런 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박지원 원장의 경우에는 그 내부에 이제 기록을 삭제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그런 이제 기록 삭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현재 국정원 자료에 밝혀진 걸로는 삭제한 적이 없고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증거를 조작하고 공작 기소를 한 게 이제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제 2년인가 징역형을 구형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실상 지난 정권에 그 공작 기소와 이런 야당 탄압을 했던 그 검찰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그 정권의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뭐 서훈 우리 이제 전 안보실장의 경우에도 매우 억울한 사안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우리 민주당 대표라든지 또 야당 그 인사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 뭐 김용이나 정진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서서히 법원에서 드러나는 게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검찰이 시켰고 그리고 증언들도 지금 다 검찰의 기소를 좀 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기소를 이제는 지난 정권의 공작 기소였으니까 이거를 취하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데 아직도 검찰이나 뭐 감사원이나 이런 권력 기관들은 여전히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권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뭐 그 조사를 해봤는데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고 삭제한 것도 없다고 하니 네. 보나마나 이제 저는 선고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걸 그동안 수사를 해왔다 하더라도 일부러 그 무엇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새로운 검찰이 됐다면 그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소 취소를 해야 마땅한데 그걸 기어이 징역을 구형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역시 검찰 안 되겠구나라고 하기도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장관이 마음대로 못합니까? 장관의 경우에는 구체적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뭐 기소를 취하해라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검찰이 사실 그 지난 정권에서 검찰권을 악용을 해서 정권 탄압의 사냥개처럼 앞장섰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럼 지금 검찰이 정권이 바뀌었고 또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부에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박지원 대표 사안의 경우에도 그냥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 이런 태도잖아요. 근데 실제로 검찰이 스스로 자기들 지난 정권에서 행해진 그런 공작 기소나 그런 정권 탄압 기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면서 결자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소 취소라는 형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 이건 예. 매우 오만한 태도고요. 실제로 검찰 개혁이라는 이 화두,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정말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 개혁의 명분을 검찰이 지금 보여주는 하는 거죠. 거 보면은 역시 너네들은 없어지는 게 맞아.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법원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이제 직위원 재판부하고 가장 대비되는 게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네. 재판인데 이진관 판사 하는 거 보면은 그래 저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속이 시원하고요. 예. 아니, 저런 분이 진짜 판사지.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그 직위원 재판부가 하는 그 재판을 보면은 진짜 답답하고 저 사람이 무슨 판사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법 개혁 이것도 법원이 자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청원이 하나 등장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를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직위원을 이진관으로 바꾸자 네. 이런 청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막 500만 명 이상 이렇게 청원이 되고 그러면은 가능합니까? 국회에 청원이 접수가 되면 지금 이제 국회에 접수한지 민간 쪽이 주도를 하는지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국회 법사위의 청원 소위 위원장입니다. 예. 만약에 법사위에 그 청원이 접수되면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막 국민들이 하자고 그러면은 조의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법부도 이 사실상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고요. 국민 밑에 있는 기관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상대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도 공직자의 신분이니까요. 근데 지금 사법부가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인 이런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지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파기환송 판결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고 최단기간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에 낙마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사안이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또 심지어 재판 기록까지 제대로 읽지 않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정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 개입을 했고 대선 개입을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맞다. 그게 이제 사법 개혁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당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한 법이 이제 저희 3대 특검 특위에서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발의가 됐습니다. 아, 예. 발의가 됐는데 법사위에 이제 계류가 돼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법원이 이제 그때 대법원에서 엄청 이제 반대를 했고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일각에서는 이게 위헌이다 이런 논란까지 하면서 그걸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요. 또 그 내용인즉 재판부를 재판하고 있는 도중에 바꾸면은 그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에서 또 당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 법원에 요구한 것은 그럼 스스로 법원이 결자해제라. 법원이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온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원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원에 이제 계속 촉구를 했는데 법원이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직위원 재판부를 당장 교체를 하고 싶지만 이게 12월 중에 이제 이 변론을 종결을 한다고 하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교체를 하면 또 재판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위헌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쟁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일단은 그 2심 항소심 법원에서는 반드시 전담 재판부를 하고 집중 심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법원에서는 일단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2심 재판부는 아직 구성 전이니까. 네. 직위원 재판부는 이미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럼 법원에서 2심부터는 전담 재판부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감에서 제가 이제 그 고등법원장에게 지금 1심 법원의 판결에 이제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 불신이 높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 자체에 국민들의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2심에서는 만약 올라오면은 전담 재판부를 꾸려서 집중 심리를 하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셔라 그랬더니 일단은 고등법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렇지만 사실 이게
법으로 담보되지 않는 이상 사실 좀 그렇죠. 예, 뭐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1심에서 전담재판부로 전환이 어렵다면 2심이라도 법률에 정해서 꼭 전담재판부를 해야 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20만 해도.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네. 이자 때문에 지금 뭐 재판 중지법 논의가 더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재판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아니 고등법원장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 84조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게 답을 한다. 이거는 탄핵감 아닙니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하고요. 자기는 뭐 법적으로는 그 이론상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을지는 모르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 재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화답한 걸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법원이 지금 내란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위헌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그런 법원이 이제는 이재명 지금 이제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국민의 선택을 뒤엎고 다시 재판을 해서 대통령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헌법의 규정도 위배되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이 뭐 진짜로 그렇게 믿었는지 실수인지 이건 알 수는 없으나 고등법원장으로서 법원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서 국감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응은 지금 어떻게 뭐 따로 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재판이 뭐 재개가 본인이 예를 되거나 들어서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해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그 국감장에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직접 해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 당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고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재판 중지법이 논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그게 보류는 됐습니다만 여전히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지법 뭐 이제 이름도 뭐 헌법 84조 후법이라든지 국정안정법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전현희 최고위원님은 동의하시는 입장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헌법의 규정,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소초의 정의가 기소와 공소유지, 즉 재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헌법과 형소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헌법학자들도 헌법교과서를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요. 19분의 헌법학자와 헌법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이미 이걸로 끝났어요. 이거 다수설, 소수설을 넘어서 통설이죠, 뭐.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지금 5개 법원에서 재판을 다 중지했습니다. 그런 압도적 다수설을 판사들이 다 인정을 한 거죠. 이건 끝났어요. 사실은 논의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걸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제 아주 극소수설이 있어요. 뭐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도 이거 기소 계속 공소 유지해야 되느냐. 부추기고 판사들한테도 이거 재판 재개라고 압력을 넣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끝난 논쟁이 끝난 사안이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원이나 검찰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저들이 그냥 작정하고 반동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아예 명백하게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된다라고 그냥 그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이게 이제 그 말이 나온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일부분만 개정을 하면 그게 가능하니까 네.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그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법을 안 고치더라도 압도적인 다수설이고 그 자체가 상식처럼 돼 있으니까 네.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재판을 다시 속개하려고 하는 게 보이면 탄핵을 해버리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 재판 중지법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헌법 소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장치는 우리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에이펙 기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온 국민에게 알리고 홍보해야 할 시점에 국힘이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재판 중재라. 그러니까 정쟁을 하고 이 에이펙 성과를 사실상 뒤엎으려고 한 거죠. 그러고는 이 재판 중지를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에 쓰려고 작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 내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단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의사를 표명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으니까 이제 의원들이 그런 마음에서 국민의힘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좀 확실히 저지하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런 논의가 나온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네. 이제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런 저간의 과정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국민들도 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펙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이건 초대박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뭐 GPU도 그렇고 관세 협상도 그렇고 핵 잠수함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손흥민이 예를 들어서 골을 넣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하지 않습니까? 막 그라운드를 질주하면서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한 바퀴 돌고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골 넣고 달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와서 안아버리면 골 넣은 선수가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에이펙 성공했는데 그다음부터 바로 그냥 이슈가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아쉬운 측면이 하나 시기적으로 있었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도 끌어들이지 마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뉘앙스가.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부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뭐 겸하게 수용은 해야 되겠지만 또 사실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그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미 해결된 끝난 논쟁이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국힘이 저렇게 이제 하니까 판사 검사들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선의의 정말 충정의 발로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용산하고도 소통은 그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진행된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당사자인 대통령님께서 그런 이제 결단을 하실 거고요. 그 결단을 존중하는 게 우리 또 당의 입장이었다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대통령님 에이펙 성과를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확산하고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 기뻐하게 만들고 싶죠. 그렇게 하는 와중에 국힘이 이 재판 중지로 이제 막 정쟁을 대상을 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너무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용산과 당이 또 뒤늦게라도 같이 힘을 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우는 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나오면 그러면 싸우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소통을 잘 하겠습니다. 거의 매일 소통합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국회에 시정연설 하러 나오는데 상복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꼴사납지만 저는 정말 충격받은 게 꺼져라.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제 국민들도 인내심이 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추경호가 이제 그 내란 주요 임무 가담한 거 이제 거의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유죄 판결 나기 전이라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 좀 위헌정당 해산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이제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이미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보고요. 결정적인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 연루 의혹이 사실로 이제 특검 수사나 재판에서 확인이 된다면 위헌정당 해산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미 뭐 추경호 원내의 계엄 해제 그런 불참 그것을 또 이렇게 사실상 선동했던 이런 점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 시절의 내란 수계 혐의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당론으로 사실 반대했고 그리고 또 내란 수계를 수사해서 그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30-40명 한남동 간접회 가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잖아요. 예. 이 모든 것이 내란의 부하 수행하는 그런 행위라고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이런 내란 동조 행태, 그게 다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행태는 사실상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위헌정당 해산 사유다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한 말도 정말 참 참을 수 없게 만들던데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생각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우리 정말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불복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끌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아무리 지금 자기들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구속이 되고 내란의 가담이 이제 확인이 되면 사실상 자기 정당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죽기 살기로 지금 투쟁을 하는 와중이다 생각은 들지만 그러면은 그럴수록 자신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민주당을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경원이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먼저 알았으니 내란 동장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정말 후한무치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동혁이 판사 시절에 전두환의 당시 사자 명예훼손에 관해서 사실상 불출석 하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해줬고 또 그 재판의 재판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을 계속 지연을 시켰고 또 그 국회의원 시절에 5.18을 폄훼하는 도태호인가요? 그 강주에 출마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5.18을 폄훼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그 자를 감쌌던 사람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5.18 정신에 대해서 정말로 훼손하고 그 5.18의 수계를 사실상 감싸는 그런 일을 했던 장동혁이 무슨 염치로 지금 5.18 묘역을 참배를 하는지 그래서 광주 시민들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성명도 내고 사과해라 이런 이제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려면 윤석열을 면회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면회하려면 그걸로 쭉 가든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보면은 뭐 지금 국민의힘이 다 그렇죠 뭐. 네. 내란에 사실 지금 장동혁도 사실상 동조하는 그런 또 윤석열 면회 가서 뭐 뭉치자 싸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그 발언 그대로 보면은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란 수계를 위해서 뭉치자 그리고 싸우자 이런 거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겠다.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거든요. 그런 행태를 보인 자가 지금 와서는 이제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호남의 민심을 사실상 이제 좀 끌어오겠다 이런 제 지금 정치적 공학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광주 시민들께서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국힘당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매를 스스로 번다, 제 명을 스스로 단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마 이 특검 끝나고 나면 아니 끝나기 전이라도 뭐 새해 연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막 지방선거 분위기가 확 달아오를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전현희 최고위원님도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 막 포함이 돼 있어요. 출마 선언 아직 안 하셨죠? 네, 지금 아직 최고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마는 고민을 하는 단계고요. 아직 선언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심은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국감이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국감 끝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만약에 출마를 선언하시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이 어떤 자리여야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그러면 전현희 최고위원님 생각하시는 서울시장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장은 이 1,000만 서울 시민들을 저는 행복하게 드려야 됐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행복이라는 건 추상적인 단어기는 하지만은 저는 거기에 제가 정치하는 그런 목적, 이유도 있고요. 정치의 본질이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게 이제 저는 정치고 행정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이제 저랑 대화를 할 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의 본질은 민원 해결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해결했던 많은 민원들 그런 사례들을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고 이 행정의 본질은 민원을 해결하는 거고 국민들의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시민들이 없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이제 저는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만약에 결심이 서시면 저희한테 좀 맨 먼저 알려주시고요. 성동갑이시잖아요, 지역구가. 네. 그 성동구청장. 네. 정원호? 네. 정원호 구청장도 이렇게 그 여론조사에 많이 이렇게 높게 나오던데 그 서로 좀 가끔 대화하십니까? 네, 뭐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예. 가깝게 지내고 뭐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요. 또 주민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라 예, 뭐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합니다. 예. 네. 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경쟁을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가 같다고 하면은 또 서로 협력도 하고 그러실 수 있지 않겠나? 네, 당연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서로 생각하는 바도 비슷한 점이 많고요. 지역에서는 잘 협조하고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행정의 예. 본질은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이 이제 아까 뭐 하는 기관이냐 이랬는데 국민신문고라는 이 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해에 한 몇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들어올까요? 한 해에
한 평균 1,000만 건이고요. 제가 권익위원장 할 때는 많게는 1,500만 건까지 민원이 한 해 접수가 됐습니다. 권익위는 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사무실에 앉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출장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 어려운 사연들을 듣고 그 사연들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관계 부처 장관들 그리고 여러 부처, 왜냐하면 민원은 모든 부처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이 이제 저의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사가 이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저랑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생각하는 바가 비슷했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민원 해결 얘기를 하면 대통령님께서 대표실에 나는 이런 민원 해결해서 이런 말씀하시면 저도 제가 권익위원장 할 때 이런 민원 해결했습니다 하면서 마치 배틀하듯이 서로 막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저가 생각이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님과 저하고 이제 대표 시절에 소통을 하면서 국민신문고를 더 국민들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익위원장 시절에 이것을 AI 국민신문고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은 한 해결하는데 한 12일 정도 평균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면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AI 신문고로 전환하면 빠르게는 10분 내 아니면 늦어도 하루 내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신문고로 전환하는 작업을 제가 권익위원장 때부터 했는데 대통령님과 이제 대표님과 그 얘기를 막 하다 보니 대표님도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저랑 뭐 생각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대표 시절에 했던 그 작업이 대통령 공약 때 AI 국민신문고가 국정과제로 반영이 됐고 또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저한테 대통령실 그 수석을 보내서 AI 신문고를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구축하도록 같이 좀 협업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구축을 대통령실과 협업을 하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국민들이 정말 행복해지실 겁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카피가 딱 하나 지나가네요. 해결사 전현희, 해결사 시장이 되시겠다. 이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걸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공익위원회에서 활약하셨던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맞아. 근데 워낙 이제 핍박받은 것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다 보니까 전현희 위원장 하면은 그냥 윤석열한테 핍박받았던 그런 이미지만 있는데 사실은 권익위원회에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핍박에 좀 가려진 측면도 좀 있어서 아쉽기는 해요. 네, 제가 원래 이제 뭐 전문가 이미지 그리고 정책 이미지 그리고 민원 뭐 제가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이것도 국회의원 시절에 한 200여 차례 현장을 찾아가면서 관련자들 설득하면서 대타협을 이루고 해결했던 그래서 제가 그 권익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은 그런 이제 저의 민원 해결 이것 때문에 사실 대통령님이 발탁하셨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탄압을 받으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투사로 이렇게 사실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행정 전문가로서의 그런 이제 저의 능력도 앞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선거 이제 치르게 되면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서로 역할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스스로 이제 세빙선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개혁의 최전선에서 그런 이제 개혁
비개혁적 이런 부분을 타파하는 그런 역할을 앞장서서 수임을 하겠다라고 이제 자임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개혁 정당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챙겨야 되는 중도 합리적 보수 또 국민 전체를 또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조금은 개혁적인 측면이지만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 때 같으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한테 표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지방선거는 그런 비례대표가 없으니까 후보를 만약에 낸다면 민주당 표를 깎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안 내자니 뭐 그럴 거고 그래서 뭔가 좀 서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당연히 조국 혁신당과 협력하고 연대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현재도 많이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연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네. 네,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도 또 금방 오니까 말이죠. 네. 예.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좀 자주 나와 주십시오. 네. 예. 네. 항상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 김종희님, 전현희 최고위원님 외유 내강의 본보기십니다. 그런 글 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님 만나봤습니다.